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19명 발생하면서 불안한 정체가 계속됐습니다. 정부가 백신 인과성이 불충분한 중증 환자에게도 오늘부터 조사를 거쳐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하면서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추진하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 기준 상향과 재산세 완화에 대해서 부동산 진단과 처방이 엉터리라는 당 지도부의 비판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현장을 찾아서 민생 홍보에 나섭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한 가운데 정부가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도 기준금리 인상 압력과 가계부채 관리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비트코인 결제 중단에 이어서 테슬라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모두 처분할 수 있다고 시사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강에서 실종 뒤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으로 의혹을 받았던 친구 측이 처음으로 입장문을 내고 억측과 명예훼손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손정민 씨 아버지는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업주의 신상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노래주점 업주의 범행이 특정 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월요일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김정아 앵커의 휴가로 이번 주는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검사자 수가 적은 주말 휴가에도 불구하고 6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이어졌습니다. 집단 감염이 곳곳에서 확인되는 데다 감염 경로를 알지 못하는 확진자 비율도 높아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이승훈입니다. 네, 요즘은 주말 휴가라는 말이 그야말로 무색한 상황입니다. 600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어제도 확인됐죠? 예, 그렇습니다. 하루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모두 619명입니다. 지난 금요일 이후에 사흘째 600명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국내 발생이 597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로 분류된 신규 환자 모두 22명입니다. 어제보다 해외 유입 환자가 10명 넘게 줄어든 게 눈에 띕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192명, 경기도 148명 등 수도권 환자만 352명입니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선 강원도 35명, 경남 30명, 광주 27명 등 세종을 제외한 전국의 시도에서 신규 환자가 확인됐습니다. 하루 동안 사망자는 3명이 더 나왔습니다. 또 위중증 환자는 1명이 더 늘어서 151명이 현재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백신 접종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어제가 휴일이어서 접종자 수가 평소보다 많이 적었다고요? 어제 하루 1차 접종자의 경우에는 5명에 그쳤습니다. 물론 2차 접종을 받은 사람은 5,000명에 가깝습니다. 바로 휴일의 영향인데요. 오늘부터 백신 접종에는 2차 접종뿐 아니라 1차 접종에도 어느 정도 다시 속도가 붙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접종 뒤에 이상 반응을 신고한 사람은 모두 77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이틀 동안 확인한 이상 반응 신고 사례 모두 250여 건으로 늘었습니다. 이틀간 확인된 사망 신고 역시 4명이 추가됐는데요. 모두 화이자 백신 접종자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사망 신고 사례는 모두 123명으로 늘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사람이 58명, 그리고 화이자 65명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백신 접종 뒤에 중증 이상 반응을 보였지만 인과관계가 불충분해서 보상에서 제외했던 중증 환자에게도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한 사람에게 최대 1,000만 원이고요. 이미 접종을 받은 사람에게도 소급 적용합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소급 적용을 포함해서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사람은 모두 6명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훈입니다. 수도권을 뺀 나머지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는 군부대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고 부산과 경남에서는 앞서 보고된 집단 감염 사례를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공 기자. 네, 전국보입니다. 네, 우선 강원도 철원 군부대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2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철원군 갈마르베에 있는 육군부대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 14일입니다. 휴가 복귀 후 동일 집단 격리를 하던 20대 병사였는데요.
기침 등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물품 전달을 이유로 격리시설을 방문한 병사 2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청원 휴가를 나갔던 또 다른 병사 1명이 외부 민간병원에서 추가로 확진되자 부대 전체에 대한 검사가 이뤄졌고 감염자가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감염이 확인된 군인의 지인 1명이 추가로 확진돼 관련 누적 확진자는 28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부대 소속 휴가자 일부를 제외하고 검사가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격리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관에서도 확진자가 나온 데다 출퇴근하는 군 간부도 양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확진된 군 간부의 가족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접 부대원 등 200여 명에 대한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네, 부산과 경남 지역에서도 기존 집단 감염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다고요? 네, 부산에서는 댄스 동호회를 중심으로 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집단 감염이 확인된 이후 전수검사가 진행되면서 확진자가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관련 누적 확진자는 44명입니다. 방역당국은 동호회 관련 확진자가 방문한 해운대 목욕탕에서도 감염자가 나오자 자발적 진단검사를 촉구했습니다. 경남 김해에서는 우즈베키스탄 식료품점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파악된 확진자 수는 39명입니다. 방역당국은 외국인 1,900여 명을 검사하는 등 아직 드러나지 않은 확진자 파악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도 검토 중입니다. 충북 음성에서는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감염자가 추가로 확인돼 지금까지 17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제천에서 취업을 위해 진단검사를 받은 우즈베키스탄인들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인 연쇄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서울시가 콜센터와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검사 의무화를 시범적으로 도입합니다. 오늘부터 5주 동안 진행됩니다. 확진자를 사전에 발견해서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우준 기자. 네, 서울시 성동구에 있는 한 콜센터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시작된 자가검사 키트 시범 사업,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콜센터는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시범사업 대상자입니다. 앞서 직원들은 지난주 금요일에 미리 진단 키트를 배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 5주 동안 매주 출근하기 전에 집에서 직접 키트를 사용해서 검사를 한 뒤에 음성이 나와야지만 출근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먼저 음성일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출근한 뒤 사용한 키트를 밀봉한 상태로 회사 내 방역 책임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양성이 나왔다면 출근할 수 없습니다. 먼저 방역 책임관에게 신고한 뒤 보건소를 방문해 유전자 증폭 검사, 이른바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시범 사업은 집단 감염 위험 시설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확진자 조기 발견과 집단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애당초 서울시는 노래 연습장과 유흥시설에 진단키트 사업을 도입하려 했지만 집단 감염 발생 시 보다 위험성이 큰 고위험 시설인 콜센터와 물류센터를 시범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오늘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5주간 실시가 되는데요. 시행 전에 먼저 희망 사업장을 신청받았고 서울시 내 콜센터 517개소 가운데 291개소, 직원 23,500여 명이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물류센터도 시범 사업 대상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류센터도 시범사업 대상입니다. 서울 복합 물류센터 18개 센터 직원 6,200여 명이 사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수치는 전체 서울시 직원 물류센터 직원 가운데 63%에 해당하는 수치로 절반 이상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겁니다. 물류센터는 콜센터와 달리 매일 근무자가 바뀌는 특성이 있으므로 직원들은 집에서 검사하지 않고 근무 시작 전 현장에서 키트를 이용해 검사를 하게 됩니다. 검사하는 장소는 근무 장소와 분리되고 자연 환기가 잘 되는 공간에서 시행하며 콜센터와 마찬가지로 양성이 나올 경우 사내 방역 책임관에게 보고한 뒤 즉시 보건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서울시는 자가 진단 키트 시범 도입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이며 방역 수칙 완화를 위한 선행 작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콜센터와 물류센터는 자가검사 키트 도입과 상관없이 기존 방역 수칙은 그대로 준수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자가 진단 키트의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여러 학생이 함께 숙식하며 생활하는 기숙학교 도입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성동구에 있는 한 콜센터 앞에서 YTN 김우준입니다. 앞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발표가 있었죠. 이 발표 전날 밤에야 백악관에 알릴 정도로 비밀리에 진행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봐왔던 정치적인 개입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했지만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지침을 변경해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동헌 기자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발표 이틀 전 월렌스키 CDC 국장은 의회 청문회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ven with this powerful tool, while we continue to have community transmission, we must also maintain public health measures we know will prevent the spread of this virus. Mask, hygiene, hand hygiene, and physical distancing. 하지만 CDC는 전날인 10일 저녁부터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할 방역 지침 변경을 심도 있게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자료와 통계 분석을 통해 백신 접종자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한 새 지침이 마련되자 CDC는 발표 전날인 12일 저녁에야 백악관에 이를 알렸습니다. 백악관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발표 당일 아침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oday is a great day for America in our long battle with coronavirus. CDC의 자유로운 결정을 위해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개입하지 않겠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지침에 따른 것이지만 중요한 결정을 너무 늦게 알려준 데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백악관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를 구분할 방법이 없어 마스크 착용 여부를 개인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비판론자들은 송유관 해킹과 이스라엘 사태 등으로 어수선한 시기에 현 행정부에게 유리한 발표가 갑작스레 나온 것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CDC는 과학과 데이터에 근거한 결정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민주당 내에서 현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 엉터리라는 비판이 공개적으로 나왔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기준 상향과 재산세 완화가 그 대상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당 지도부가 추진하는 세제 완화 방안을 두고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고요? 네, 친문계로 분류되는 강병원 최고위원이 공개 비판했습니다. 오늘 아침 송영길 대표가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실패 원인도,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한다고 직격탄을 날린 건데요. 특히 고가주택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정부 정책 기본에도 역행한다면서 부동산 정책은 청년과 신혼, 수천만 서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투기 억제, 보유세 강화라는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본 방향과 역행합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당의 부동산 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재보선 참패 이후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비롯한 부동산 실소유자들에 대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부동산 특위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완화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불협화음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송영길 대표의 과제가 됐습니다.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오늘 서울시 구청장들을 만나 부동산 정책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첫 민생 행보로 반도체 생산 현장을 방문합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현장을 찾아 반도체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애로사항을 들은 뒤 지원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앞둔 청문 전국도 살펴보겠습니다. 법사위원장 문제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대치하고 있다고요?
네, 김호수 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시한인 오는 26일 전에 청문회가 열려야 하는데 아직 일정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석인 법사위원장 문제부터 해결돼야 청문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굳혔습니다. 김호수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며 정부 여당을 향한 인사독주 공세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두 사안을 연계짓는 건 부적절하다며 법사위원장직은 흥정할 자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만 고집하는 투쟁 일변도의 국민의힘은 국난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빨리 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법사위원장 자리는 전희민 윤호중 의원의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로 박광원 의원이 내정된 상태입니다. 만일 5월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않는다면 현재 법사위 위원 구성으로 여당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청문 전국 2라운드에서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에서 국무위원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여론조사 결과 국민 여론은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여야의 입장차를 반영하듯 이념과 성향별로 찬반이 뚜렷하게 엇갈렸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관 후보자 부적격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개별 후보자들의 자질이 아니라 무한주기식 청문회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능력 부분은 그냥 제쳐두고 오로지 흥결만 놓고 따지는 그런 청문회가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 제도 개선을 공식화했지만 차제에 저희가 원내하고 상의를 해서 이 청문회 제도를 능력 검증 청문회와 개인 어떤 그런 문제를 분리해서 하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국민의힘은 사태의 본질을 흐린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를 폄하하면서 마치 인사청문회 제도가 잘못된 것이냐.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우선 국민 여론은 찬반이 팽팽히 갈렸습니다. 현행 제도가 업무 수행 능력보다 흠결만 따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47.9%가 공감했지만 45.5%가 공감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여야의 상반된 입장을 반영하듯 이념별로는 찬반이 뚜렷하게 나뉘었습니다. 진보층에서는 10명 가운데 7명 가까이 제도 개선에 공감했지만 보수층에서는 과반인 56.9%가 공감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대부분 권역에서 찬반이 비슷한 분포를 보였지만 민주당의 전통적 텃밭인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제도 개선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유독 많았습니다. 청문제도 개선 논의가 정치권에서는 물론 국민 사이에서도 그만큼 정치적으로 쟁점화됐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 하루 동안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한강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 씨 사건과 관련해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친구 A씨 측이 처음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쏟아진 의혹에 대한 해명과 함께 억측과 명예훼손 자제를 호소했는데요. 손정민 씨 아버지는 YTN과의 통화에서 자기 변명에 불과하고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친구 측이 처음으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 내용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동안 친구 A씨는 자신을 둘러싼 숱한 의혹들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은 채 입을 굳게 다물어 왔는데요. 사건 발생 22일 만인 오늘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A씨 측은 A4 용지 17장짜리 입장문을 통해 친구 손 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추모하고 유족들에게 결례나 상처가 되는 일을 삼가기 위해 숱한 억측과 의심에도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이를 감내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도를 넘은 신상털기와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정상생활 복귀가 어려워져 뒤늦게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입장문에는 그동안 제기돼온 의혹들에 대한 해명이 담겼는데요. A씨 가족이 손 씨 부모에게 연락도 없이 먼저 손 씨를 찾아 나선 이유에 대해선 당시 손 씨 부모님과 친분이 없었고 새벽 시간대 전화하는 건 큰 결례라고 여겨 직접 찾게 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증거인멸을 위해 신발을 버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신발 밑창이 닳아떨어져 있을 정도로 낡은 상태였고 토사물까지 묻어있어 다른 쓰레기들과 같이 버리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신발을 복원하라는 말도 듣지 못했고 당시 사안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손 씨와 나눴던 대화 중 골든건에 대해선 평소 A 씨와 손 씨 모두 가수 골든의 음악 장르를 좋아해 관련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다며 전후 맥락을 따져볼 때 가수 골든에 대한 이야기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A 씨 가족 가운데 정치계나 법조, 언론계 유력 인사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간 제기된 여러 추측성 의혹들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 수사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A 씨를 상대로 2차례 최면 조사와 3차례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고 자료 제출에도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같은 친구 측 입장문에 대해서 고 손정민 씨 아버지의 입장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저희 YTN 취재진이 입장문 발표 직후에 고 손정민 씨 아버지와 통화해서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우선 관련 인터뷰 내용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거랑 특별하게 다른 거 없고 경찰 조사하고 비슷한 내용을 말을 맞춘 것 같고 근본적인 궁금증 해결에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고 손정민 씨의 아버지는 아직 A 씨 측으로부터 사과를 듣지 못한 상태라며 지금에서야 언론을 통한 입장문 발표가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실종 당일 새벽 3시 반쯤 A 씨가 자신의 부모에게 먼저 연락한 것을 손 씨 가족들에게 왜 숨겼는지 등 정작 불리한 정황에 대한 해명은 없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어 근본적인 궁금증 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내용이라면서 A씨 측이 경찰 조사 결과를 낙관하고 있는 듯한 생각도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손 씨가 사라지고 A씨가 혼자 귀가하기 전까지 42분간의 행적을 살피면서 A씨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한 수색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검사의 SNS 활동과 관련해서 검사의 정치적 중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검사가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정치적인 글을 기재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검사의 SNS 활동을 일반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서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공개 논란과 관련해서 여러 법익이 침해됐다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당사자 징계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출근길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이제 밝혀지면 그 사람에 대한 징계도 검토를 하시나요? 지금 섣불리 뭐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일단 진상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죠.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이익이 있고요. 또 개인정보와 같은 그런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수사 기밀과 같은 그러한 보호 법익이 또 있어요. 그걸 통칭하여 침해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차가 다니고 있는 도로 위로 가로수가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날벼락 같은 사고에 지나가던 배달기사가 크게 다쳤고요. 일도 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지급 규정 때문에 치료비를 내기 힘들어서 입원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제보는 Y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 안양시의 3차선 도로. 플라타너스로 불리는 버즘나무가 점점 기울어지더니 차들이 달리는 도로 위로 쓰러지고 맙니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는 아슬아슬하게 나무를 피했지만 미처 속도를 줄이지 못한 오토바이 한 대가 쓰러진 나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부러진 나무가 서 있던 자리입니다. 심어진 지 30년이 넘으면서 나무 윗부분은 텅 비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는데요. 나무가 부러진 자리에는 이런 나무 조각만 뒹굴고 있습니다. 날벼락 같은 사고를 당한 건 배달기사 49살 박병선 씨. 나무를 들이받고 땅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목과 허리, 다리를 다쳐 전치 2주 넘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검은 그림이 제 앞에 스치면서
꽝 하고 소리가 나면서 제가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때는 참 황당했죠, 저는. 진짜. 마누라 날벼락 맞는 느낌이었잖아요. 지금까지 치료에 들어간 돈만 80만 원. 하지만 아직 피해 배상금을 받지 못해 이 비용은 고스란히 박 씨 부담이 됐습니다. 당장 생계가 막막한 데다 쉬는 동안 일감이 끊길까 봐 입원도 포기한 박 씨는 다리를 절며 다시 배달 일을 시작했습니다. 점심 저녁 시간대가 많이 밀리거든요. 근데 고객님들이 너무 막 독촉하시니까 나무만 지나가다 쓰러지지 않을까 계속 쳐다보면서 가게 됩니다. 가로수를 포함해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물은 이로 인한 피해가 생길 경우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돼 있습니다. 다만 배상금을 줄 때는 정확한 피해 금액이 정해져야 피해자에게 지급한다고 약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치료가 완전히 끝난 뒤 구청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어느 정도 진행되면은 그 해당 손해사정인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종결 처리를 합니다. 미리 얼마 될 거 지급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피해자가 신청하면 보험사가 전체 치료비를 예상해 절반을 미리 지급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긴 하지만 보험을 제공하는 공제회 측은 어느 정도 치료가 진행돼야 전체 치료비를 예상할 수 있는 만큼 절반 지급도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피해자분의 피해 금액이 바로 사고 순간에 확정이 되는 경우면 좋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경우는 없는데요. 박 씨 같은 사례를 구제할 수 있게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배상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관 예산으로 지원금을 일부라도 먼저 지급한 뒤 추후 보험사에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결국은 책임이 지자체가 있는 건데 지자체가 보험을 들어서 그걸 하겠다는 방식이잖아요. 특히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게 더 굉장히 그 보험으로서 배상의 효과가 발생하기 어려우니 그 시간의 간격만큼은 지자체가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죠. 배상금 우선 지급을 논의하지 않던 안양시 동안구청은 YTN 취재가 시작되자 미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사고 2주 만에 배상금 액수를 결정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업주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 낮 1시 반부터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를 받는 노래주점 업주 A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경찰은 내 외부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A씨의 범행이 특정 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스쿨존에서 4살 딸과 건널목을 건너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 A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20분쯤 인천 마전동의 아파트 단지 앞 삼거리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운행을 하다 딸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러 가던 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한 가운데 정부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미국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점검 및 시사점이란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한국도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며 가계부채 관리가 부담될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모두 처분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처분할 수 있다는 한 누리꾼의 트위터 글에 인디드, 즉 정말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인디드가 긍정을 뜻하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머스크의 트윗이 비트코인 처분을 고려 중이거나 매각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서도 머스크가 비트코인 처분에 동의했는지 비판에 직면했다는 심정에 동의했는지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일요일에도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보복 공습을 가하면서 하루 동안에만 최소 42명이 숨졌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처음으로 공개 회의를 소집하고 교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최문석 기자입니다. 폭발음 소리가 들리더니 건물 사이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전투기 공격입니다. 이 공습으로 팔레스타인 주민이 40명 넘게 숨졌습니다.
8명의 아이들까지 포함됐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충돌이 시작된 이후 하루 사망자로는 최대입니다. 이스라엘의 일요일 공습은 하마스를 겨냥했습니다. 군 지도자와 로켓 발사기지 등을 정밀 타격했습니다. 공습으로 무너진 팔레스타인 건물에서 생존자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래! 사매하네! 필사적인 구조 활동도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عدد الاشخاص تحت الانقاض غير معروف لحتى الان. زي ما بنسمع من الاهالي ومن الجيران العدد كبير. لكن احنا هنا بنشتغل. 이스라엘 국민들도 하마스의 계속된 로켓포 공격으로 수시로 대피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피해보다는 미미하지만 건물과 차량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처음으로 화상 공개 회의를 열어 교전을 즉각 중단하고 중재를 허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I appeal to all parties to heed this call. The United Nations is actively engaging all sides towards an immediate ceasefire. 하지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TV 연설을 통해 테르 단체와의 전투는 전력으로 계속될 것이다. 가자 전투가 끝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혀 휴전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최문석입니다. 미인대회에 출전한 미얀마 대표가 무대 위에서 미얀마 쿠데타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팻말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난 13일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미얀마 대표로 참여한 투자 윈릿은 경영도중 미얀마를 위해 기도를 이라는 글이 적힌 팻말을 펼쳐 보였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투자의 이 행동에 대해 관객들은 환호와 박수로 응원을 했습니다. 이스트 양곤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는 투자는 미얀마에서는 모델로 활동하는 유명 인사로 쿠데타 이후 페이스북에 군부에 대한 반대 메시지를 올리는 등 꾸준하게 민주화 운동을 벌였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가 20년 전 한 사내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이사회가 조사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2019년 말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는 자사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한 여성에게서 2000년부터 수년간 자신이 빌 게이츠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왔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사회는 이를 검토한 뒤 외부 법률 회사를 고용해서 진상 조사에 나섰으며 당시 빌 게이츠가 물러나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빌 게이츠의 대변인은 20년 전 내연 관계가 있었지만 원만하게 끝났다며 그가 이사회에서 물러난 건 이 일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5.18 광주 민주화 운동 41주년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정치권, 유력 대권 주자 모두 시선은 호남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에 흔들리는 차차. 그러나 저는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영원히 몸이 어디든지 간에 마음은 전라북도와 함께한다. 비 내리는 호남선 마지막 열차 기적 소리 슬피 우네 민물이 흐르고 내 눈물도 흐르고 잃어버린 첫사랑도 흐르네. 네, 사실 5.18을 하루 앞둔 지금 시점에서 정치권에서 호남을 찾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특이점을 지금 짚어봐야 될 텐데 일단 국민의힘이
5.18 추모제 공식적으로 초청을 뭐 일부 의원이지만 받은 건 처음입니다. 뭐 그 의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준석 의원님부터 차례로 이번 상황에 대한 의미 들어볼까요? 뭐 정운천 전 장관이야말로 현 의원이죠. 네. 그 사실 호남 정치를 꾸준히 보수 정당 내에서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호남 예산이나 이런 것도 많이 챙겨주셨고 예. 그래서 그걸 그 노고를 인정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비대위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계실 때 사실상의 좌장격을 했던 그 비대위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김종인 위원장의 그 호남행 행보 이런 것들을 적극 뒷받침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호남은 이미 그 민주당이 언제든지 잘못하면 채찍을 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2016년에 국민의당 돌풍으로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남이 꼭 그런 어떤 지금까지의 그 전략적 선택과는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권 주자들이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호남이 뭐 민주당에 완전히 무조건 100% 지지하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말씀처럼 아마 정운천 의원은 아마 전주에서 지역구에도 당선이 됐었어요. 그렇죠. 비례대표는 20대에서, 하지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보수 정당에서 호남에서 지역구 당선되는 분은 아주 많지 않았거든요. 이정현 전 의원이라든지 뭐 정운천 의원 정도인데 성일종 의원 같은 경우도 아마 5.18 단체가 이게 공법인화 하는데 그 법안에 이제 정무위 간사였는데 역할을 많이 했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단체에서 많이 얘기한 회원 자격을 좀 확대시켜달라 이런 역할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에 비하면 많이 달라진 거죠. 그 전에는 뭐 황교안 전 대표 있을 때는 뭐 북한군 개입했다든지 뭐 강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유가족 단체 보고 뭐 괴물 집단이다 했는데 사실은 이제 어찌 보면 이렇게 그 5.18 단체에서 원하는 거 그걸 사실 법령으로 통과시켜주고 정운천 의원 같은 경우도 한 열 몇 차례 간담회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정성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말보다 실천하시는 분들 두 분을 아마 제가 보기 추천한 것 같고 저는 뭐 아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호남이라고 예를 들어서 민주당만 지지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한 지역에서 같은 정당이 계속 당선되면요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고착화된다 그럴까요 네. 기득권화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저는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말씀대로 영호남을 떠나서 깃발만 꼽으면 당선되는 뭐 현상이 바람직한 건 절대 아니겠고 자 이준석 의원님 그동안 양김 갈라지고 나서부터 사실 보수 정당이 호남에서 큰 힘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 대한 정서 뭐 아까 이제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고 얘기는 했고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이게 좀 지속되려면 과제도 좀 많을 것 같아요. 당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훌륭한 인물들을 공천을 통해서 호남에 선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안 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 순천에는 보면은 대구 출신이지만 호남에 도전하겠다고 하는 천하람 변호사 같은 분도 도전하고 있고요. 네. 원래 여수, 순천, 광양 이쪽 전남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경상도와의 접경지대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수 정당이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지구다. 아까 그래 순천에서도 이제 이정현 의원도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핑계를 댈 것 없이 지금 당장 당권 경쟁에 뛰어든 김웅 의원 같은 경우도 순천 출신이거든요. 예. 그런데 본인이 앞으로 호남에 도전하는 행보를 이어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저는 좋은 시도들이 있으면 당연히 호남 지역민들이 화답할 것이다. 지금까지는 솔직해야 된다. 저희가 호남 없이도 대선에 이길 수 있다고 오만했던 적도 있고 네. 거꾸로 호남에 저희 당의 좋은 인재들이 가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호남민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희가 더 노력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 생각이 이제 접점이 있는 것 같고요. 자, 오늘 YTN 리얼미터 조사 결과를 보면 이 호남에서 민주당과 대통령 지지율이 좀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련 그래픽이 준비가 돼 있는데요. 한번 보면서 말씀 나누면 자, 이 다음 그래픽이죠. 예. 호남 지지율 하락 관련 그래픽 보겠습니다. 네, 이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예, 그래픽을. 네, 지금 관련 그래픽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자 민주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1.2%포인트나 빠졌습니다. 호남에서요? 빠졌고, 예, 예, 호남에서. 예.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어요. 그래서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 모두 호남에서는 지지율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거 좀 이유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최근에 아마 이제 송영길 대표가 호남 분이었기 때문에 되면서 아마 민주당이 이제 호남에서 지지율이 좀 오르지 않겠냐 했는데 최근에 있었던 거는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장관 임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좀 그게 아마 논눈에 좀 맞지 않지 않았느냐. 사실은 저는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수로는 아까 나온 것처럼 뭐 10% 500만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이 많은 분 다
분들이 이제 수도권에 많이 나와 있고 또 당원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호남에서의 지지세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원인 분석은 해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 뭐 대부분 알 것 같아요. 네. 부동산 문제라든지 지금 민생 문제라든지 코로나 문제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아마 저는 뭐 호남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그래서 아마 이번에 5.18에 가시는 분들이 물론 뭐 이 지금 5.18 뭐 묘지를 가서 참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남의 많은 민심들을 듣고 와서 정당 민주당의 어떤 정책으로 반영하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여권의 대권 후보들 역시 이 호남 표심 잡기에 한창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지난 13일부터 호남에 머무르고 있고 정세균 전 총리 역시 호남 공략에 나섰는데요. 관련 모습 보고 오시죠. 오늘까지 저를 키워주신 광주 전남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광주 전남을 비롯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일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올해 초 저는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사이의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것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 잘못을 사과드립니다. 저평가가 이제 제대로 평가가 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우량주에서 고평가 우량주로 지금 전환되는 과정에 있으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잠깐 기다려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전라북도에서 변화가 있으면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늘 우리의 이런 노력이 그런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마중물의 역할을 할 것이다. 네, 최근 지지율 저조한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호남에 머무르면서 과거 전직 대통령 이 사면 관련 제안을 사과를 했습니다. 또 정세균 전 총리는 뭐 전북에 대해서 아주 엄청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고 지금 이 두 이제 대권 후보의 이제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텃밭 지키기 들어간 것이죠. 지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마 사면론 꺼낸 것이 본인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저도 뭐 그렇게 보는데 왜 그러냐면 광주 전두환 대통령 어쨌든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그렇죠. 사면을 해줬더니 저렇게 뻔뻔하게 자기 반성도 안 하고 골프나 치러 다니고 있다. 이게 인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텃밭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사과를 한 것 같고요. 네. 뭐 다 아시다시피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영광 출신이고 그다음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잖아요. 전남지사도 했고. 그렇죠. 호남지사도 했고 거기 뭐 사선 정도 했기 때문에 전남이라든지 광주에서 어쨌든 지지율을 올려야만이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전북 출신이잖아요. 무안 출신이가 그런데 진안 출신이가 그렇죠. 네. 근데 저 거기서 정치 생활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종로로 오기 전에는 어쨌든 그 전북에서 계속 정치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텃밭이라 보기 때문에 일단 전북에서 지지율을 확고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남 뭐 광주 여기 지지율을 얻고 그 다음에 전국으로 가겠다 이 그림인 것 같고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일단 광주 전남에서 지지율을 얻고 그 다음에 호남으로 확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에서 지지율을 얻어가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아서 어쨌든 호남에서의 지지율 회복 어떻게 하느냐 관건인데 이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약간 후발이기 때문에 이낙연 전 총리의 지지율을 뛰어넘는 거 이제 관건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마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 앞서가는 이제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을 뛰어넘는 게 제가 보기에 두 분한테 앞에 놓여진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금 짧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재명 지사 역시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습니다. 지금 뭐 아무래도 민주당 뭐 권리당원 비율도 그렇고 그리고 전체 이제 차지하는 비중이 호남이 아무래도 큰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호남에 이제 민심을 잡는 사람이 보통 대선 주자가 많이 됐는데 자 호남 어떤 인물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호남하고 특별한 인연은 없어요. 안동 출신이고 그다음에 경기 뭐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했기 때문에
호남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꼭 좋은 건 아닙니다만 호남에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뭐 부인이 호남이라든지 그렇죠. 아버지가 이라든지 그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재명 지사가 기대는 결국은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정권 재창출에 가장 가까이 있다. 그거를 아마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어찌 보면 이제 현직 지사기 때문에 약간 활동에 조금 어찌 보면 뭐 아주 자유롭지는 않거든요. 다른 분들 뭐 3, 4일씩 가지만 이제 1박 2일로 가는 게 이제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은데. 도정 공백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아마 이제 실제로는 뭐 휴가 같은 걸 처리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경선 과정에 또 가야 되는 게 있고 그런 과정이 있지만 어쨌든 호남이 그동안 보면 예전에 뭐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 넘어올 때도 사실 이인재라는 어찌 보면 큰 대세론이 있었지만 나중에 노무현 대통령 선택한 거는 약간 대세라기보다는 그 전략적인 선택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 면에 아마 제가 보기에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준석 의원님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5.18 관련 메시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맹 중인데 메시지를 냈어요.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강조하고 또 헌법 정신 강조하고 뭐 독재 거부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좀 어떤 의도가 있어 보이는 이제 내용, 타겟이 있는 내용 같기도 한데 이렇게 자맹하면서도 메시지를 내놓은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뭐 본인은 어차피 문재인 정부와의 갈등 관계 속에서 부각된 이제 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지지세를 타오르게 하는 방법은 결국은 현재의 문재인 정부와 본인 간의 갈등을 광주민주화운동과 어느 정도 동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낸 것 같은데 굉장히 강한 메시지였다. 그런데 이것은 말 그대로 문재인 정부를 독재 또는 전제의 영역으로 이제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발끈하면은 이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민주당이 반응할지 좀 봐야겠는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을 옹호하겠다고 저희가 예상하는 윤모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메시지를 세게 내시면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이다. 네. 자, 당 차원에서는 아직 입장을 내진 않았는데 개인 의원 차원에서는 또 얘기가 나왔습니다.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 전 총장이 이 검찰개혁 반대해놓고 5.18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하면서 뭐 UFC 선수가 더 적합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5.18 메시지는 당연히 사실은 뭐 우리가 지난주에도 정치 평론하면서 내느냐 안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 내면은 분명히 이제 대선 생각이 있는 것이고 안 내면은 정치 감각이 없는 것이다 했는데 결국은 나왔는데요. 저는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5.18에 갖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뭐 누구든지 낼 수 있는데 또 정치를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야 되는 것이고 지금 말씀처럼 또 뭐 지금 아마 이제 문재인 정부를 지금 독재나 전제로 몰아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5.18이 뭐 특정 진영 민주당 것만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 약간 제가 보기에는 5.18의 의미를 새긴다. 그리고 어쨌든 나도 뭐 민주화 이런 거에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가시지. 약간 이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비판하는 어조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굳이 제가 보기에 뭐 당 차원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기대합니다. 분명히 김모 의원, 윤모 의원 이런 분들 좀 있으면 입장 낼 겁니다. 문자로 지금 많이 날아가고 있을 거거든요. 왜 입장 안 내냐고? 그러니까 뭐 당 차원에서 아니어도 의원 개인이 페이스북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의견을 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이신 것 같고요. 그렇죠. 이거는 다 지뢰밭 깔아놓은 건데 분명히 밟고 올 겁니다. 네. 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두 가지 이제 의도가 있다면 하나는 현 정부에 대한 좀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호남에 대한 일종의 구애일 수도 있거든요. 어떤 그렇죠. 손짓. 만약에 아직은 뭐 본격 등판하지 않았지만 등판한다면 호남에서의 민심은 좀 어떻게 돌아갈까요? 윤 총장에 대해서. 아마 이제 그러니까 민주당에 좀 싫은 분들은 예전에 이제 아까 얘기처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한테 갔던 것 같은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그 부분을 아마 제가 보기에 윤석열 총장이나 그 옆에 있는 분들도 노릴 것 같고 호남에서 결국은 민주당에 어느 정도 지지세를 허물려면 호남을 해야 되는데 호남이 국민의힘으로 바로 못 갈 것이다. 그러면 이제 제3의 세력으로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보기 노릴 것 같긴 한데요. 근데 뭐 아마 이 5.18 메시지는 그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생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뭐 정치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5.18 전에 어쨌든 메시지는 안 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호남이 아마 어떻게 선택할지 호남을 갖고 특히 아마 이제 민주당과의 연대를 생각하거나 아니면 민주당과 이게 국민의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경쟁 관계였거든요, 민주당과. 근데 제가 보기에 아마 똑같은 제3지대를 하더라도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과의 경쟁보다는 국민의힘과의 경쟁 가능성이 높을 거로 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대구지검 방문할 때도 보면 제가 보기에 공은 오히려 대구 경북에 들일 가능성도 높지 않겠냐.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뭐 약간 그럴 측면이 더 많다고 봅니다. 네.
자, 여론 동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기자회견이 있었죠. 그리고 인사청문 전국에 어쨌든 한 명의 낙마가 있긴 했지만 일단락됐습니다. 이 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보면 긍정이 36%, 그 전주와 똑같았고, 그리고 부정평가는 아주 소폭 상승했습니다. 60.5%. 그리고 정당 지지율 역시 국민의힘이 소폭 상승한 35.4%, 그리고 민주당은 0.3%포인트 내린 29.5%였습니다. 이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 그리고 이번에 인사청문 전국이 여론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두 분 생각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보기엔 뭐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지지율 추세가 보면 이제 30% 중반대 정도에 거의 이제 고착화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장관 3명 중에 누구를 이제 낙마시킬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영향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 지지율 추세는 거의 뭐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지금 재보선 이후에 이것도 어느 정도 고착화돼 가고 있거든요. 저는 요거는 좀 위험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대통령 지지율이야 뭐 임기 후반기 갈수록 떨어지는 게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정당 지지율이 좀 달라야 되거든요. 네. 정당 지지율은 제가 보기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약간 이제 물론 뭐 오차 범위 약간 바뀌긴 합니다만 한 자릿수 이내이긴 합니다만 저거를 빨리 제가 보기에 역전시키는 게 송영길 대표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당대표로서도 좀 힘을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대선 과정에서도 영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이 이걸로 약간 고착화되는 거는 저는 좀 위험하다고 봐서 아마 당 지도부에서 좀 분발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불을 끈 거거든요. 예, 집에 불이 났는데 불을 일찍 끈 거 정도에 해당하는 상황 속에서 지지율이 반등할 이유는 없다. 이번에 장관 인사 관련 파동은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 실제로 인사를 이번에 관료 위주로 하고 교수 위주로 했음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는 굉장히 뭐 국민들의 저항이라든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거세진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예전에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직전에 30% 중반대 지지율을 걸치고 그때까지 선거를 치를 때마다 판판이 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30% 밑으로 내려가려면은 그 당시 이제 탄핵이나 뭐 촛불 시위에 해당하는 그런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지만 내려가는 것인데 그게 없다라고 하더라도 여당이 30% 중반대 지지율 고착화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선거에서 이기기 어려운 그런 구도다. 그래서 그런 절박함 때문에 민주당 내 초선들도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고 또 그것을 제압하려고 하는 중진들의 움직임도 있고 이런 것 같은데 한동안 노선 갈등이 좀 있을 겁니다. 예. 네. 자, 후보자 한 명의 자진 사퇴가 있긴 했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번 총리 인준과 장관 임명이 독선과 오만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아침 이철희 정무수석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어서 들어보시죠. 헌법 위에 문법이 있고 국민 위에 친문이 있으며 민심 위에 문심이 군림하는 독선과 오만의 흑역사를 계속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4주년 기자회견과 김부겸 국무총리 인준 및 국민 밉상 임방로 3인방의 인사청문 전국에서 보았듯이 현 정권은 말로만 국민을 내세울 뿐 여전히 문심을 떠받드는 것이 국정 철학이자 그들만의 확고한 행동 강령입니다. 1년짜리 대통령으로서의 초심 같은 거를 다시 한번 되새긴 것 같아서 저는 이 정도면 대통령으로서 충분히 저는 합리적 선택을 했다고 보고요. 네. 야당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뭐 고민과 재량을 좀 이해해 주시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악의적 왜곡이라고 봅니다. 저는 아주 구태 정치라고 보고요. 최소한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런 주장을 해야 되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렇게 주장을 하면 세상에 그런 루머나 의혹에 견뎌야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잘못된 행태고요. 네, 질문 순서를 좀 바꿔서 이준석 의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악의적 의혹이다 했는데 그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자, 이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임혜숙 장관 임명 배경에 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뭐 이제 이철희 정무수석이 비판하는 건데 이게 좀 어떻게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당내에서는 어떻게 저는요 이번에 임혜숙 후보자가 낙마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가지고 많은 국민들은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박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 뭐 밀수라는 단어가 강하게 각인되긴 했지만은 어쨌든 부인과 관계된 잘못이고 기본적으로 박준영 후보자가 공직자로 있으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이 호전된 상황이었는데 임혜숙 후보자를 살리기 위해서 박준영 후보자를 낙마시켰다?
근데 그것에 대해 가지고 여당 의원들이 방송 나와서 한 말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은 여성 장관 30%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도 있고 뭐 그랬을 때 그거라면 그거대로 비판할 소지가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은 여기 야당 쪽에서는 오히려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그런 일이 발생했느냐. 그게 속 시원히 해명이 안 되다 보니까 황보승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뭐 모종의 경로로 취득한 정보로 혹시 이런 비합리적인 판단을 한 것에는 김정숙 여사의 영향이 있었다는 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고 저는 아니면 어떤 근거로 이런 인사한 것인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저는 예전에 저만 해도 부끄럽게도 2014년쯤 15년쯤에 야당 의원들이 그 당시에 정윤회니 무슨 최순실이니 이런 얘기를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분들이 이야기했는지도 몰랐지만은 사실 박근혜 정부에 그 당시부터 참 희한한 인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속 시원하게 해명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내막에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저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인사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은 꼭 이런 의혹이 아니더라도 답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매숙 후보자 같이 쉽게 검증이 가능한 사안들에 대해 가지고 청와대가 검증을 하지 못했으며 또는 검증을 했는데도 그걸 만약에 밀어붙여야 될 이유가 있었다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오히려 전 여당이 그런 해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질문에 엉뚱하게 답하는 것 같은데요. 이준석 최고가 모르겠습니까? 계속 방송 나와서 비판하셨어요. 뭐라 했냐면 여성 장관 30% 채우려고 그런 사람 임명하면 되느냐 한 거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죠. 사실은 황보승 의원이 얘기한 거는 그 뒤에 그럼 김정숙 여사 했다면 근거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뭐 무슨 어디 학교 동문이라든지 아니면 뭐 추천을 했다든지 뭔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그런 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책임이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관계가 있다, 뭐 집안의 관계가 있든지 학교와 관계가 있든지 지역의 관계가 있든지 뭔가 얘기를 하면 국민들도 보기에 그랬나 보다 할 건데 그냥 그런 설이 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상대방 보고 이런 설이 있으니까 당신이 설명하라. 그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이철희 수석이 이제 국회를 찾아서 저녁에는 뭐 김기현 대표와 그러니까 당 대표 대행과 만날 예정인데 자, 지금 청와대와 야당 사이의 갈등 뭐 조금이나마 좀 해소가 될 접점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지금 어찌 보면 이제 김호수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를 마치 이제 법사위원장하고 법사위원장 줘야 청문회 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어찌 보면 이제 김부겸 총리 그 당시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3명 장관을 연계시킨 거랑 비슷하다고 보는데 사실 법사위원장 문제하고 검찰총장 인사청문회는 별개예요. 관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계시키는 거는 아니다. 청문회는 나온 대로 하면 절차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법사위원장 등은 또 여야 간에 협상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청문회랑 연계시킨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아마 그거는 역효과가 날 걸로 봅니다. 네. 이준석 의원님께도 여쭤볼게요. 지금 뭐 청와대 인사라인 경질 그리고 또는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법사위원장 문제 해결 이 두 가지를 이제 전제 조건으로 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또 이게 서로 그러니까 여야 입장이 완전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일부에서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 아닌 비판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지금 이제 지지율 하락세를 경험하기 시작한 것은 그들이 오만하게 이야기했던 검찰 개혁이라는 것에 폭주기관차처럼 아무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자. 우리나라의 수사 권력을 보십시오. 지금 검찰총장 이제 김호수 전 차관을 임명하려고 합니다. 경찰 대통령이 인사를 했죠. 공수처 사실상 여권에서 추천권을 행사했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법사위가 원래 사실 이런 것들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도구인데 이것도 관례를 깨고 여당이 가져갔죠. 자, 이 폭주기관차를 막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여당은 폭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잃을 것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사법체제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뭐 송영길 대표 체제 이후에 지금까지 지지율 하락세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자기들 폭주기관차에다가 야당이 브레이크 걸어주겠다는데 좀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힘 당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1위를 차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최근 뭐 다른 조사에서도 뭐 2위 이렇게 선두권을 형성하곤 했는데 일단 스스로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와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저희 당의 전당대회가 원래 초기에는 영남이냐 비영남이냐 이런 사실 좀 전근대적인 구호로 이제 좀 매몰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출마 의지를 밝히면서 사실 구도 자체가 이제 중진과 신진의 대결 구도로 잡히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 구도가 자리 잡으면서 국민들도 이제 그에 맞는 선택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 당의 전당대회 아직까지 한 달 남았기 때문에 각자 혁신 비전 경쟁 이제 할 거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셨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뭐 신중한 말씀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 아무래도 본인 그 결론에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최근 유인태 전 이제 국회 사무총장이 여당 입장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 대표가 되는 걸 오히려 환영할 만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지금 여당 입장에서 지금 야권의 이 당권 경쟁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나경원 전 대표가 되는 거하고 이준석 전 최고가 되는 거 중에 어느 게 더 민주당한테 타격이 될까? 뭐 모든 분이 알 것 같아요. 나경원 전 대표가 되면 아마 뭐 또 뭐 그나물의 그 밥이니까 별 변화 없겠구나 생각하겠지만 이준석 전 최고가 되면 아마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일어나는 거잖아요. 한 20년 정도 빨라지는 거거든요. 30대 중반이니까. 근데 민주당에서 항상 이슈가 586 어떻게 하느냐 이게 항상 이슈잖아요. 그분들이 한 50대 중반, 중후반 정도 됐어요. 그러면 벌써 아마 송영길 대표 딱 있는데 이준석 전 최고가 같이 있다. 그러면 벌써 이게 나이 차이 20년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겠다 이 생각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다음 대선에서도 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만 얘기하지만 또 뭐 젊은 사람이 나올 수 있겠네 이 생각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지금 당대표도 정해졌고 대선 후보도 나온 사람들 중에 이런 정도는 없거든요. 40대 지금 뭐 기소로 나온 분들이 있지만 파급력이 크지 않단 말이죠. 그럼 저는 당연히 이준석 최고가 되는 경우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약간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저는 나이 구도보다요. 누가 결국엔 혁신 경쟁에 승리할 것이냐 이걸 보는 게 사실 저희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저희 당 지지층도 경험을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김종인 위원장의 리더십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경험을 해봤고 그분이 나이는 제일 많으세요. 80 넘으셨어요. 그런데 어쩌면은 상황에서 가장 좀 국민 정서와 닿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선거에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나이 문제보다도 이게 혁신 경쟁으로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오히려 중진 의원분들 중에서 더 혁신적인 분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아마 흥행 요소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그럼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나이가 아닌 그러니까 생각이 신선하고 젊어야 한다라는 얘기신데 자 그리고 뭐 몇 선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초선, 무선이어도 생각이 젊지 않으면 뭐 소용이 없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지금 이준석 이제 그 최고위원이 많이 방송도 나고 인지도도 높은데 그런 어떤 비전 그리고 시대 정신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뭐 아는 분들이 많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어떤 걸 좀 뭐 제 책을 사보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저는 경쟁주의 그리고 실력주의가 좀 더 당에 도입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당에 보면은 사실 연공서열이라든지 아니면 줄 서가지고 어떤 당직을 배분받고 선거에 공천받고 이런 문화가 만연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보수의 가치 중에 하나가 자유 경쟁인데 이것이 도태된 지 오래이고 저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은 모든 당직을 개방형으로 열겠다. 그리고 공개 선발, 경쟁 선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이 당원들의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저는 민주당도 이런 조류에 좀 동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선거 때마다 줄 서고 가가지고 무슨 서로 그 줄 선거에 따라 상대방 비방하고 이런 식으로 선거를 치러야 합니까? 네, 그 자유 경쟁 뭐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해주셨는데 자 현재 발표되고 있는 여론조사 보면 이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 여론입니다. 이 본선에서는 당원 투표 70 그리고 일반 여론 30 이렇게 룰이 규정이 돼 있는데 일각에선 국민 여론 비중을 본선에서도 더 높이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지만 이 주호영 전 원내대표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또 당권에 도전한 김은혜 의원은 이 나경원 전 의원의 당대표 출마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고 이에 나경원 전 의원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시합을 코앞에 두고 룰을 바꾸자 하는 것 자체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요. 지금 이 전당대회는 당대표와 당의 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입니다. 당원의 대표를 뽑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당원 70%, 일반 여론조사 30%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당원 90%, 여론조사 10%이고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당원 100%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의 책임 당원이 28만 5천 명이고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80만 명인데 당 운영에 있어서 당원의 뜻을 존중하지 않으면 당원이 될 그 동기 유발이 되지 않지요. 불과 2달 전에 서울시장 경선에서 낙마를 하신 분을 소환해야 할 만큼 이른바 중진그룹의 인재풀이 고갈됐다는 얘기가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힘들 땐 이게 세판짜기로 가야지 돌려막기로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고민만 할 때가 아니고 또 의견만 들을 때가 아니고 조만간에 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정권 교체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에 큰 그림 속에서
우리 전당대회를 바라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예, 그런데 어떤 제가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전당대회 역할이냐 아니면 다른 역할이냐 조금 더 마지막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룰 변경 문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룰 변경은 안 된다 임박해서 이런 입장이고, 일단 이준석 최고 먼저 여쭤볼게요. 룰 변경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어떤 룰에서도 자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룰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 저는 뭐 저희가 후보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선관위에서 정확하게 전당대회 흥행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요. 네. 사실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어 있다는 판단 속에서 이런 유불리를 논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오세훈, 황교안이 두 분이 치렀던 전당대회 같은 경우에는 탄핵이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에 치러진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당원들 사이에서 탄핵에 대한 입장 차이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 보면 되고요. 지금 전당대회에 나와 있는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논란이 좀 자유로운 인사들이고, 최근에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저희 지지층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는 것만 봐도 이미 그 탄핵에 대한 판단은 당원들 마음속에서 자리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당심과 민심이 크게 괴리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90대 10이죠. 그렇죠. 네네. 지금 당대표를 뽑을 때. 근데 70대 30이에요. 그리고 아무래도 민주당에 비해서는 아직 약간 전국 정당화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70 중에는 뭐 영남 지역, TK, PK 쪽 이제 지분이 좀 많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도 지금 뭐 여론조사 나오는 거랑 비슷하게 결과가 나올 거다, 뭐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될 텐데. 실제 여론조사에서 아까 소개됐던 여론조사에서요. 제가 주호영 대표랑 TK 지지율, TK 출신 정치인이시잖아요. 근데 지지율 차이가 0.1%밖에 안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희가 당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당심과 민심이 괴리되어 있다고 밖에 나가서 홍보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겁니다. 뭐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은 저희는 말을 줄여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요, 주호영 대표가 계속 이준석 전 최고한테 밀리고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에베레스트 803도 그런데 그 얘기에서 사실 본전도 못 찾았거든요. 근데 그걸 만회한다고 얘기한 게 뭐 윤석열하고 같이 근무하고 뭐 차도 같이 타고 다니고, 어찌 보면 이제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난 윤석열하고 친하다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최고는 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 얘기하는 거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이준석 최고는 상관없다, 나는 어떤 의뢰에서도 자신 있다 하는데, 주호영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했으면 좋겠다, 당원 지지를 받겠습니다. 사실은 뭔가 집착을 하고 뭔가 선수가 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신이 없나 보다. 제가 보기엔 주호영 대표가 계속 자신이 없어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약간 밀리고 있다. 그러니까 수치상도 밀리고 있기 때문에. 근데 조금 더 대범하게 나는 그냥 정해지면 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나는 당원에서 지지를 많이 받고 갖고 당원 중에 영남이 많으니까 이걸 내가 지켜야지, 이런 생각에 가져서는 제가 보기에 이 좀 뛰어넘어서 이걸 어찌 보면 지금 지지로 극복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긴 좀 쉽지 않지 않냐. 좀 제가 보기엔 조금 말리는 것 같아요, 페이스에. 네. 아까 들어본 녹취에서 이 김은혜 의원이 나경원 전 의원 출마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뭐 이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그러면서 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돌려막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도 아직 고민 중이라는, 뭐 사무실을 구했지만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겠다 하면서 끝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뭐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뭐 신진그룹으로 같이 엮이긴 하지만은 김은혜 의원과 제가 이 부분에서 생각이 좀 다른 것이, 어느 선거든지 특히 큰 선거일수록 공직선거에 출마한다는 거는 상당한 자신감과 그리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서울시장 선거는 경선만 떠도 돈이 수억 원씩 듭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저희가 시계를 지금 6개월 전에 돌려보면요, 저희 당 서울시장 후보가 없다고 이렇게 막 언론에서 공격하고 이럴 때였어요. 그랬을 때 오세훈과 나경원이라는 우리 당의 두 거물이 출마를 선택했기 때문에 지난 서울시장 경선에 흥행이 있었던 것이고, 저는 이런 형태의 자기 희생이라 그러면은 이건 돌려막기가 아니라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 대표가 이 어려운 선거에 나왔던 이력이 지금 뭐 당원들의 평가를 나쁘게 받아들일 이유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저는 당연히 나경원 대표가 선거에 참여해가지고 또 전당대회에서 또 좋은 모습 보여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으로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의원의 복당 문제를 놓고 당내에서 뭐 말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원론적인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두 분 모두에게 질문 드릴게요. 이게 복당 돌아올 수 있을지랑, 그리고 돌아오게 된다면 그 후에 뭐 전국에 미칠, 그리고 당 내부에 미칠 파장까지 이어서. 아니, 홍준표 대표가 최근 이 논란의 최고의 수혜자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 전당대 이슈가 아니잖아요. 본인이 그냥 끝난 다음에 들어가도 되는데 계속 반응하면서 사실은 나오려고 하는 분들도 뭐 된다 안 된다 논쟁을 이기 때문에 홍준표 대표가 이만하게 뉴스를 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아마 최근에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즐기고 있을 것이다. 계속 아마 나를 좀 때려달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뭐 복당은 당연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홍준표 대표 복당은요, 저희가 안철수, 윤석열 두 분에게 문호를 열기 위해서는 그분들보다는 거리가 저희 쪽에 더 가까운 분인 홍준표 대표에 대한 입당은 뭐 당연히 전향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는 다만 최근에 논란을 보면서 본인도 느끼시는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지난 그 대선이나 아니면 지방선거 때의 모습과는 조금 더 달라진 진일보한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 그래야 당 내부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다는 걸 아셨을 테니까요. 이분이 적응력은 굉장히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달라진 모습을 보일 거라 기대합니다. 네, 오게 된다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부대변인, 이준석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함께 전국 관련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게도 오늘부터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소급 적용을 포함해서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사람은 모두 6명입니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1,000만 원이며 이전 접종자에게도 소급 적용됩니다. 지원 대상자는 접종자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원을 신청하면 지자체의 기초조사를 거쳐 피해조사반이나 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선정합니다.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중에서도 백신보다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이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사흘째 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619명 늘어 누적 13만 2,29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597명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서만 35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강원도가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 30명, 경북과 광주가 각각 27명 등입니다. 숨진 사람은 3명 더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1,903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 사망자가 매일 수천 명씩 발생하는 인도에서 시신을 겐지스강에 떠내려 보내는 일이 늘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주 정부는 이 주민들에게 화장 비용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겐지스강가 시신 매장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상남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도 북부 겐지스강을 따라 시신을 화장하는 의식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겐지스 강가에서 시신을 화장해 유골과 재를 강으로 흘려보내는 것은 인도 힌두교인들의 오랜 관습입니다. 하지만 최근엔 코로나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시신을 화장도 하지 않고 그대로 강으로 떠내려 보내는 일이 드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희생자 폭증으로 화장 비용이 치솟은 것이 한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이렇게 되자 현지 주정부는 화장 비용 지원을 발표하는 한편 경찰을 동원해 단속에 나섰습니다. ये पेट्रोलिंग हम लोग कर रहे हैं कि कोई भी लाश बाहर से जो दह के आ रहे हैं उसको देख रहे हैं। देखने के बाद अगर मिलता है तो उसको दाह संस्कार करते हैं। विधिवत जो होता है उस तरह से हम लोग दाह संस्कार कर रहे हैं। 하지만 종교에 따라서는 강가 모래 속에 시신을 매장하는 관습을 가진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지 불교 신자들은 화장과 매장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장례의식을 치릅니다. कई वर्षों से मैं देखता आ रहा हूँ, पहले भी मैं यहाँ रहा हूँ विभिन्न पदों पे, कि लोग अपनी परिजनों के साथ आते हैं और बाडियों को दाह संस्कार के साथ साथ बहुत सारे लोग उनका 하지만 최근 겐지스강에서 100구 가까운 시신이 발견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자 현지 경찰은 강둑에 화장터를 지정하고
더 이상 강가에 매장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인도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1만 1000여 명, 사망자는 40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최근 비트코인과 관련한 어지러운 행보로 논란에 휩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이번엔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모두 처분할 수도 있다는 걸 시사했습니다. 한 단어의 짧은 말로 애매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긴 했지만 일단 비트코인 시장은 또다시 출렁였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론 머스크 CEO가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모두 처분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가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처분할 수 있다는 한 누리꾼의 트위터 글에 정말 인디드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아이디 크립토웨일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다음 분기에 테슬라가 비트코인 보유분의 나머지를 처분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책할 것이라며 머스크에 대한 혐오가 커서 나는 그를 비난하지 않겠다고 썼습니다. 머스크가 단 인디드라는 댓글이 긍정을 뜻하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이후 비트코인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트윗은 비트코인 처분을 고려 중이거나 매각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면서도 머스크가 처분에 동의했는지 비판에 직면했다는 심정에 동의했는지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어쨌든 머스크의 답변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겠다는 최근 입장에서 180도 달라진 것입니다. 머스크는 지난 12일 비트코인 결제 중단 방침을 전격 발표하면서도 보유 중인 비트코인은 팔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나흘 만에 자세한 설명이나 해명 없이 댓글 하나로 비트코인 처분을 시사했다는 해석을 낳게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해당 댓글이 무슨 뜻인지 머스크에게 물었지만 아직 답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머스크의 트윗 직후 비트코인 가격은 8% 이상 떨어진 뒤 점차 낙폭을 줄였으며 이더리움 등 다른 가상화폐들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지난달 미국 소비자 물가 급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한 가운데 정부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미국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점검 및 시사점이란 대외경제장관회의 안건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거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릴 경우 한국도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며 가계부채 관리가 부담될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국내 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안정 조치와 함께 미 정부와 환율 관련 협의 등을 계속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오늘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현대차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투싼과 넥소를 생산하는 울산 5공장 2라인을, 내일 하루는 아반떼를 생산하는 울산 3공장의 가동을 멈춥니다. 기아도 오늘부터 이틀 동안 스토닉과 프라이드를 제조하는 광명 2공장의 가동을 중단합니다. 기아는 반도체 부족 사태의 특근을 시행하지 않으며 생산량을 조절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장 문을 이틀간 닫기로 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서민금융을 자처하며 자산 200조 원 규모로 발전했는데요. 덩치가 커지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고 이사장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사실상 무제한 재임하는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제주의 한 새마을금고는 최근 이사장 선거를 치러 새 이사장을 선출했습니다. 당선된 사람은 10년이나 이사장을 하다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던 A씨. 상근 이사로 자리를 옮겼다가 다시 선출돼 연임 제한 규정을 피하려던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안 할 계획인데 또 해달라고 맡아달라 하니까 그냥 또 얘 후임자 찾기 전까지 내가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나선 거죠. 내가.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임기 4년으로 2회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 동안 이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법에 중임 제한이 없어 중도 퇴직한 뒤 이사장으로 재선출되면 사실상 종신 재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새마을금고 이사장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장기 재직하려는 이유는 막강한 권한과 억대 보수 때문입니다.
이사장을 대의원이 뽑는 간선제도, 이사장 꼼수 연임 통로로 사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회원이 이사장을 직접 뽑을 수 있도록 했지만 선택사항이어서 채택하는 금고는 전체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전문가와 시민단체는 금고를 사금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선 이사장 선거제 개선과 중임 제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정인이 새마을금고를 좀 사유화하기 위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좀 장기 집권하려는 전형적인 꼼수로 보고요. 대의원 이제 간선제를 이렇게 조합원 직접 선거제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난 16대 국회 이후 50건 이상 새마을금고 관련 법을 발의했지만 제대로 통과된 건 10건. 21대 국회에서도 이사장 연임 제한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는데 이번엔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앞서 강원도 철원 군부대에서 군인 27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죠. 인접부대 등 200명에 대한 긴급 검사 결과 일단은 추가 확진 판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최초 확진자가 휴가를 다녀온 병사였다는 건데요. 앞으로 같은 생활관을 쓰는 병사끼리 집단 휴가가 본격 시행될 경우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철원 육군부대 확진자가 20명을 훌쩍 넘긴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육군 모 사단에서 지난 14일 휴가 복귀 후 예방 차원에서 격리됐던 병사가 처음으로 확진된 이후 간부 6명, 병사 20명 등 26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최초 확진자인 이 격리 병사를 제외한 나머지 26명은 모두 부대 생활관에서 지내던 일반 병사와 출퇴근하던 간부들이었습니다. 철원 231번째 환자인 이 부대 첫 확진자가 동일 집단 코호트 격리 중에 양성으로 확인됐고 물품 전달 등 업무를 이용으로 격리 시설에 방문했던 병사 2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지난 14일 청원 휴가를 나갔던 다른 병사 1명이 외부의 민간병원에서 추가로 확진되자 부대원 전체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추가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겁니다. 같은 부대에서 격리 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생활관에서 동시에 감염이 발생한 사례인데다 감염 경로도 아직까지 불분명한 상황이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수조사와 같은 후속 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현재 해당 부대 소속 휴가자 등 일부를 제외하면 전수조사가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확진된 간부의 가족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인접 부대원 등 200여 명을 검사한 결과 전원 음성이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일단 주둔지를 폐쇄했고 접촉자 등을 분류해서 격리 조치도 완료했습니다. 육군은 어제 오전 남영신 참모총장 주관으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추가 확진과 지역사회 전파 차단을 위해 보건당국과 협업한 가운데 선제적인 방역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은 경기도 양주부대 등에서 국내 확진자는 4명이 추가돼 군 전체 누적 확진자는 89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이번 사례에서 좀 주목을 해봐야 할 점이 백신 접종을 한 다음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 발견됐다는 건데 다만 2회 접종을 모두 마친 건 아니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백신 접종 후에 확진되는 사례를 브레이크스루 감염이라고 부르는데요. 어제 확진 통보를 받은 부산 육군 간부 1명과 이 강원도 철원 육군부대 간부 3명이 앞서 이달 초 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은 인원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에 1, 2차에 걸쳐 접종하는데 1차 접종하고 나서 이제 2주 후에 백신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고 2차 접종까지 맞춰야지 항체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에서 지난달 28일 30세 이상 장병에 대한 1차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 이 같은 이 접종 후 확진, 브레이크스루 사례가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네, 이번 이 철원의 군부대 집단 감염으로 그동안 우려됐던 휴가 복귀 장병들을 통한 코로나19 영내 유입이 사실상 현실로 나타난 셈이 됐죠.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휴가가 재개된 지난 2월 15일 이후부터 오늘까지 이 국내에서 신규 확진자는 저희가 직접 세봤습니다만 331명입니다. 지난 92일 가운데 82일 동안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휴가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장병이 11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확진된 군인의 34%가 휴가 이후에 감염이 됐고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날 가운데 휴가 복귀자가 감염된 날의 비율이 무려 70%였습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은 휴가 제한이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이 장병들의 사기를 생각하면 휴가를 또 제한할 수도 없고 군도 당장 그럴 계획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휴가 복귀 후에 예방적인 격리 기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최근 낙후된 이 격리 시설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결국 중대원 집단 휴가제로 별도의 시설이 아닌 생활관 격리를 도입했지만 우려가 여전합니다. 제가 직접 병사들을 만나봤는데요. 직접 얘기를 들어보시죠. 10명에서 생활관을 쓰기 때문에 한 명이 걸려서 오면 나머지 9명이 확진이 되는 거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불편하고 하죠. 격리라는 지침인데 애초에 그렇게 가까이 생활하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네, 말씀대로 휴가 제한 같은 경우에는 이 장병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겠죠. 이 궁극적인 해결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군은 이 유증상자 등 위험 요인이 큰 인원은 별도로 1인 격리를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관 단위 격리 중에도 개인 간 거리 두기라든지 실내 마스크 착용, 시설 소독 등 격리 간 방역 지침 준수를 강화했습니다. 군은 다음 달부터 예정된 이 30살 이하 이 모든 장병의 파이자 백신 접종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30살 미만 이상 이 장병들의 백신 접종은 현재까지 접종 대상자의 84.9%, 이 동의자의 98.7%가 진행돼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30세 이하 전 장병의 백신 접종이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국내 코로나19 감염도 아마 30세 이하 이 전 장병이 파이자를 맞으면 줄어들 것으로 많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한미군에서 백신을 맞고도 감염이 발생하는 아까 말씀드린 이 브레이크 스루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방심은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지난달 옷가게 점원 2명을 폭행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결국 면책 특권 뒤에 숨었습니다.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처리할 계획인데요. 외교관 가족이면 폭행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되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지난달에 옷가게 점원 2명을 폭행한 벨기에 대사 부인 면책 특권을 유지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직원 2명의 뒤통수나 뺨을 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벨기에 대사 측이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면책 특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해당 사건을 검찰로도 보내지 않습니다. 폭행 장면이 가게 CCTV에 명확히 잡혀 있는데도 국내 형사법정에 세울 방법이 전혀 없게 된 겁니다. 외교관의 특별 대우를 규정한 빈 협약에 따른 건데요. 외교관과 그 가족들은 체포 또는 구금을 당하지 않고 죄를 저질러도 형사법정에 서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네,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달 9일입니다. 한 달도 더 지나서 결론이 난 건데요. 그동안 조사는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일단 폭행 사건이 일어난 뒤에도 경찰은 곧바로 대사 부인을 소환해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용산경찰서에서 벨기에 대사 부인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도 부인 측이 한동안 특별한 답을 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건 뒤 13일이 지나고 벨기에 대사는 페이스북에 부인이 뇌졸중으로 입원했다라는 글을 올리면서 늦어진 소환 조사에 대해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사 부인은 직원 2명을 때리고 한 달여 뒤인 지난 6일 경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CCTV 등 증거가 확보된 데다가 수사가 어렵지 않은 폭행 사건이라 피의자 소환은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게 경찰 측 설명입니다. 피해자와 피의자 소환 조사를 모두 마친 경찰은 최종적으로 주한 벨기에 대사관 측에 면책 특권 포기 여부를 물었고 결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책 특권의 유지입니다. 네, 사람을 때리고도 형사처벌은 피해가게 됐습니다. 피해자 측에 직접 사과한 적은 있습니까? 네, 오늘 확인해본 결과 사과는 했다고 하는데요. 사과의 뜻은 피해자 측에 전혀 전달되지 않은 듯합니다. 오늘 피해자 가족과 YTN이 통화한 내용에 따르면 일주일 전쯤 대사 부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전화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오직 영어로만 말해와서 누가 전화했는지조차, 그러니까 대사 부인인지조차도 알아듣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중간에 사과를 뜻하는 영단어 정도만 간신히 이해했고
다른 이야기는 전혀 알아듣기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 측 이야기는 전혀 듣지 않고 본인 이야기만 이어지다가 전화는 끊겼다고 합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대사 부인이 직접 전화한 건지 전혀 알 수 없다고 해서 YTN에서 대사관 측에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대사 부인 본인으로 확인됐는데 대사관이라면 분명 통역도 있을 텐데 전혀 도움을 받지 않은 게 의문이라는 피해자 측은 미안하다는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벌겋게 변할 정도로 세게 뺨을 맞아 병원에 가기도 했지만 결국 마지막까지 치료비 배상도 없었다고 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외교 간의 면책 특권 자체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한국에 있는 외교사절이 벌인 사건 사고가 65건이나 됩니다. 대부분 아무런 처벌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번 사건도 피해자가 민사적으로나마 구제가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관심사였는데요. 일단 형사상 면책특권을 유지한 벨기에 대사부인이 민사법정에서 규정된 면책특권 역시 포기하지 않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피해자가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사건 뒤 우리 외교부가 벨기에 대사관 참사관을 불러 경찰 조사에 임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해결할 것을 대사부인 측에 권하기도 했지만 이젠 정부 차원에서 보다 벨기에 측에 강력한 항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공직자 등의 땅 투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해천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과 LH 직원 강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서는 지난 13일 전해철 장관의 전 보좌관 A씨에 대해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2억 5천만 원 상당의 토지를 몰수보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3기 신도시 발표 전 아내 명의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안산시 장상지구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투기 의혹이 가장 먼저 불거진 LH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 참여연대 등이 처음 고발한 직원 강모 씨 등 2명에 대해 오늘 오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부동산 38억 원어치를 몰수보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 씨는 업무 중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광명 등 3기 신도시 땅 필지 4곳을 사들여서 부패방지법과 농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최근 제기된 추가 개각 가능성과 관련해서 청와대에서 진행되는 인사검증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수석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자신이 알고 있는 한 청와대에서 추가로 인사검증이 진행되는 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등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심을 충분히 고려했고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본다며 야당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고민을 이해해서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쳤습니다. 인천 노래주점에서 업주에게 살해당한 40대 손님의 부검 결과 시신에서 턱뼈 골절과 출혈 등이 확인됐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턱뼈 골절과 출혈 등이 확인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노래주점 업주 A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 인천시 중구 신포동의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을 숨지게 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A씨는 손님이 자신을 툭툭 건들다가 112에 신고했다며 화가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오늘 낮 1시 30분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A씨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환승객이라는 이유로 난민 신청조차 하지 못한 채 공항에서 14개월을 보낸 아프리카인이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법무부 인천국제공항 출입국 외국인청은 지난달 21일 아프리카인 A씨가 낸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법무부 일부 패소 판결에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자국에서 정치적 박해를 당했다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난민을 신청하려 했지만 법무부는 항공권 목적지가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 자체를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현지 시간 17일 새벽부터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여러 지역에 대대적인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공습은 최소 42명의 사망자가 보고된 전날 공습보다 더 오래, 더 넓은 지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망자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하마스도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 민간 지역으로 로켓을 발사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 구조 당국에 따르면 하마스가 쏜 로켓 한 발이 가자 지구와 인접한 이스라엘 아슈켈론의 한 유대교회당에 떨어졌는데 사상자 수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가 20년 전 한 사내 직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 이사회가 조사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2019년 말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는 자사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한 여성에게서 2000년부터 자신이 수년 동안 빌 게이츠와 성적인 관계를 맺어왔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사회는 이를 검토한 뒤 외부 법률회사를 고용해 진상조사에 나섰으며 당시 빌 게이츠가 물러나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빌 게이츠는 조사가 끝나기 전인 지난해 3월 자선 사업에 힘쓰겠다며 새 임기를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이사회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빌 게이츠의 대변인은 20년 전 내연 관계가 있었던 건 맞지만 원만하게 끝났다면서 그가 이사회에서 물러난 건 이 일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수 처리장에서 생기는 악취 때문에 근처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죠. 지자체 차원에서 덮개를 설치해 악취 문제 해결에 나서보지만 별 효과가 없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의견까지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만든 지 20년 된 하수 처리장입니다. 안양시내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모아 정화한 뒤 방류하는 곳이라 악취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근 주민들은 특히 봄부터 가을까지 시도 때도 없이 날아오는 악취에 여간 불편을 겪는 게 아닙니다. 서로 다 그 냄새가 싫어서 그 처리장을 딴 데로 옮겨줬으면 좋겠고 무슨 다른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고. 민원이 빗발치자 안양시는 우선 처리장에 덮개를 씌워 악취를 줄일 계획입니다. 이를 포함해 모두 3가지 사업의 추진을 검토 중인데 이에 드는 비용만 1,100억 원. 하지만 악취 저감 효과가 떨어지고 오래된 시설에 많은 비용을 들이는 건 비효율적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틈이 또 생겨가지고 또 새끼 나오고 하다 보면 악취 민원이 그렇게 끊이지 않고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교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근의 다른 하수 처리장은 지하에 만들어졌고 윗부분은 시민들을 위한 체육공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안양시는 현재 계획을 받고 하수 처리장 지하화 등 다른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회용 땜질식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이러한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시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시설을 짓기 위한 지자체의 면밀한 계획과 사업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닭고기가 없는 치킨 너깃, 또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햄버거 스테이크, 좀 이상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요즘 주목받는 식물성 단백질을 이용한 대체육 제품입니다. 이색 식품으로만 여겨지던 이 대체육이 가치가 큰 소비에는 지갑을 여는 MZ세대의 미닝아웃 트렌드와 함께 점점 자리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맛있게 튀겨지는 치킨 너깃. 그런데 이 너깃에는 닭고기는 아예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버섯을 원료로 하는 식물성 단백질로 만든 제품인데 예상보다 빠르게 소비자들의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3달 동안 10만 개를 팔려고 목표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출시하자마자 한 달 만에 10만 개가 팔리는 높은 판매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현재는 추가로 20만 개를 제작을 들어가서요. 지금 바로 시판에 들어갔습니다. 고기를 대신하는 대체육은 집에서 손쉽게 먹는 냉동식품으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자체 기술로 만든 대체육 너깃과 돈가스를 출시한 이 업체는 지난해에는 품목을 더 늘렸습니다. 식물성 대체육 같은 경우에는 그 적색 육류에서 보기 힘든 그런 식물성 단백질이나 그리고 콜레스테롤 제로 등의 그런 영양학적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 30대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층에서 많이 제품을 즐겨 찾고 있습니다. 또 국내에 수입돼 마트와 식당 등에서 판매되는 미국 비욘드 미트의 패티도 누적 판매량 15만 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체육 시장은 지난해 기준 약 100억 원 규모로 해외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성장 잠재력은 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환경과 건강,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의미 있는 소비를 하려는 MZ세대의 이른바 미닝아웃 트렌드가 변화를 이끌고 있습니다. 국내 식품 기업들도
이런 글로벌 트렌드를 좀 더 반영하고자 뭐 두부로 된 제품을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대체육 같은 것을 좀 더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젊은 미닝아웃 세대들을 겨냥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다라는 키워드를 내세워서 좀 더 소비자들하고 소통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는 2040년에는 대체육이 세계 육류 시장의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기존 육류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고기가 아닌 고기가 이색식품에서 일상적인 먹거리로 자리 잡을 날이 머지않은 미래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이스타항공이 공개 매각 입찰을 시작하면서 새 주인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이스타항공은 이달 말까지 공개 경쟁 방식의 입찰을 진행해서 인수 의향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스타항공은 최근 한 중견 기업과 조건부 투자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에 따라 기업 매각은 스토킹호스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식은 인수 예정자를 선정해 둔 뒤 별도로 공개 경쟁 입찰을 진행하며 입찰이 무산되면 인수 예정자에게 기업을 넘기는 방식입니다. 뉴스앤이슈 60초 뒤 이어집니다. 지난 주말부터 사흘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봄비가 아닌 장맛비처럼 느껴지는 비인데요. 현재 서울은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 오늘 밤까지 내륙 곳곳에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서 현재 서울 기온 16.2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낮아 서늘합니다. 봄답지 않은 날씨는 오늘까지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맑고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서 계속해서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중부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는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오늘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그 사이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과 영남에 5에서 30mm, 수도권과 충남, 호남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대구 19도, 대전 18도로 대부분 20도를 밑돌며 서늘하겠습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 기온도 다시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과 남은 한 주 25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은 서늘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 떨어지기 쉬운 만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월요일 뉴스앤이슈 마칩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